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들어온 팀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테슬라가 잘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4분기는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려되는 두 가지 요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르고 맞는 매와 알고 맞는 매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전격적으로 미 연준이 간밤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12월 달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어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에 이상 지구가 포착이 되었죠. 3%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거의 4.1%까지 갑자기 치솟았어요. 유가는 어느 정도 60불대 초반에서 안정되어 있지만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건 뭔가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주가에서도 좀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시간 뉴욕 시간이 되겠죠. 오후 3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중성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러셀 2000의 하락은 좀 더 컸습니다. 자, 이러한 차트 모습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때 많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오늘도 여지없이 이러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금일 수요일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간밤에 FOMC 회의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미 연준은 0.2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4.5%의 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9월 달부터 0.25%씩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하고 있죠. 자, 2개월 연속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미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는 4%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역시나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자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일단 미 연준은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에 대해서 역시나 물가보다 고용 둔화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때에는 경제 활동이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번 10월 달 FOMC 회의 성명서에는 완만한 확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GDP 지수가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제대로 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죠. 현재까지 미국 행정부, 즉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황이죠. 9월 CPI 지수도 한 10일 정도 연기가 되면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 CPI 지수만으로 이번 금리 인하에 참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CPI 지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다음 FOMC 회의는 12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그에 관련된 힌트를 줄 예정이었는데 이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크게 갈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실제로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대폭 하락을 해버렸어요. 어제는 90.8%였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67.2%까지 내려왔습니다. 12월 달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장 중반에 이렇게 주가의 하락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껑충 뛰어 올라 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는 앞으로 발표될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건데요. 하루빨리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끝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M7 종목 중 3개 종목이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현재 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스닥 대장주들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AI 실적 성장은 지속이 되고 있고 당분간 나스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덩치가 큰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액과 이익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도 컨센서스를 뛰어넘었어요. 주당 순이익은 12.84% 예측치보다 높았고 매출액도 3.16% 높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주당 순이익 EPS의 발전이 매우 컸네요. 그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성도 잘 챙기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부는 역시 여기 보시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바로 애저 사업이 되겠는데 벌써 30빌리언이 넘는 매출액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나 윈도우라든지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인데 이제 AI 실적이 이 소프트웨어 실적만큼 나오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높아요. 28%나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49%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구글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고 주당 순이익도 좋았어요. 주당 순이익은 무려 25% 서프라이즈, 매출액도 2%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분기 매출액이 드디어 100빌리언을 넘겼어요. 어마무시하죠. 자, 아직까지는 구글은 구글 검색에 따른 광고 기반의 실적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유튜브 역시 캐시카우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차세대 사업은 구글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15빌리언 수준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28%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호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순이익은 35빌리언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27빌리언보다도 높은 상황이에요. 현금 창출은 구글이 더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 쉬지 않고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것 같아요. 매출액의 성장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구글은 시간 외에서 6% 이상 오르면서 291불까지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메타의 실적은 좀 아쉬웠습니다. 메타의 주당 순이익이 회색 막대인데 뚝 떨어진 모습이 나왔죠. 예측치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것 역시 뭔가 기관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메타의 순이익이 이렇게 낮게 나오자 애프터장에서 지금 8% 이상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가 EPS가 안 좋았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BBB 액트를 발의를 했었죠. 세제 개편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일회성 손실 160억 달러나 발생을 했더라고요. 자, 일회성 손실을 제외할 경우 순이익은 약 186억 불에 달했을 거라고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메타는 8% 이상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689불 정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회사의 설명이 맞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메타의 EPS 트렌드는 계속해서 상승세였습니다. 다음 분기에 일회성 손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제자리 궤도에 오르겠죠. 메타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였어요. 메타는 빅테크 중에서도 AI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큰 투자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인건비도 대폭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제 이렇게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사업은 지속해서 확장 중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나스닥은 오늘 0.55% 상승하면서 23,958로 마감을 했는데 자, 금일 목요일 이후부터가 좀 분수령이 될 수 있겠죠. 자, 10월 30일 부산에서 아무래도 김해공항인가요? 어쨌든 거기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이 펜타닐 마약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 관세를 물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그리고 히토류를 무기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해놓은 상황인데 일단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좋은 희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사안은 이러한 안건들이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90일 정도 다시 한번 휴전하면서 협상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아무튼 이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10월 말 11월 초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러나 저러나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0.21% 상승한 461불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뭐 단기적인 주가 예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그간 많이 올랐고 4분기에 우려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로보택시와 관련된 의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실제로 로보택시 사업은 지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던 지역은 텍사스 오스틴이 되겠죠. 자,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단 4개월 만에 그 사업 면적을 12배 이상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이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요 정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제 12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면서 이 웨이모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영역보다 거의 2배 이상 넓어졌어요. 자,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사업 영역이 넓긴 하지만 차량 대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Everyday Astronaut 님이 지난 2주 동안 오스틴에 머무르면서 로보택시를 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웨이모는 하루에 10대 정도를 본 것 같은데 로보택시는 단 한 대도 못 봤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차량 대수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리 사업 영역이 넓어도 로보택시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탈 수가 없겠죠. 역시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로보택시의 겉모습은 모든 구매자가 받는 모델 Y와 동일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빌드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겉모습은 기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오너들이 몰고 다니는 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월등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웨이모와 같은 경우는 자, 라이다 센서까지 있고, 자, 웨이모라고 크게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다 센서가 막 돌아가고요. 좀 시끄러운 소리도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잘 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이미 널릴 대로 널려 있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설명을 덧붙이는 부분이, 테슬라는 그동안 많은 차량을 판매해왔죠. 하드웨어 기반으로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인프라라든지 충전 인프라 모두 구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OTA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원격으로 한 번에 이미 미국에 널려 있는 테슬라 수백만 대를 자율주행차로 둔갑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보다도 테슬라 자율주행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웨이모는 현재 글로벌의 수천 대 수준밖에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글로벌에 900만 대나 보급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분의 말씀처럼 솔직히 구별이 가지는 않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활동하고 있는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웨이모보다도 훨씬 넓지만 이 넓은 지역에 뭐 10대밖에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도 굉장히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LA 지역인데요. 웨이모에 로보택시가 지금 테러를 당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훼손이 됐죠. 자, 웨이모의 이 무인 택시는 제기어 아이페이스 기반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2.4억 원, 2억 4천만 원이나 하는 비싼 차량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는 일반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서 우리나라 돈 기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의 차량이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기존의 차량과 똑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테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웨이모는 다르죠.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든 만에 하나의 안전사고에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안전운전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 로보택시라고 크게 홍보를 하지 않는 점도 역시나 안전을 위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업데이트 한 번에 수백만 대를 로보택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조심 눈에 잘 안 띄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이 있죠. 우려되는 사항 두 번째는 바로 4분기 차량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3분기에 거의 50만 대 가까이 인도를 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자, JD 파워에서 10월 달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3%나 감소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감소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테슬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면 당연히 테슬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9월 30일까지 전기차 세액 공제가 끝났기 때문에 4분기 역시나 전기차 판매량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테슬라는 이미 저가형 차량을 미국에 출시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중국에는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차량이죠. 비싼 차량인 모델 Y L이
이미 램프업을 마치고 현재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당 2,500대씩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상하이의 연간 생산 능력 목표는 200만 대 수준이에요. 어떻게든 4분기에 좀 메이크업을 했으면 좋겠고, 다행스러운 점은 에너지랑 서비스 매출액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로보택시 전용 모델이니 사이버캡에 휠과 페달이 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이사의 의장이죠, 로빈 댄 홈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버캡에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운전자 좌석에 스티어링 휠, 즉 핸들이 달려 있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종종 이 모델을 모델 2로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정한 저가형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박스드 프로세스, 새로운 생산 방식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대폭 낮아져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규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규제는 자율주행차라고 하더라도 핸들과 페달을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캡이 일론 머스크의 얘기라면은 페달과 핸들이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페달과 핸들이 달려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모델 2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4분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 사이버캡이 나오는 순간 테슬라는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관련된 4분기 판매량 추이는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 아트라운 TV 멤버십이 제대로 힘을 발휘해요.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